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온종일 집중해야만 더 나은 성과를 낼 거라 생각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래야만 남들을 앞설 것 같죠? 잠시라도 딴청을 피우면 황금 같은 시간이 버려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은 방황이 필요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 문득 창밖을 보면서 멍해지는 순간 당장 해야 할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상상이 떠오르는 시간, 이른바 마음 방황은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음 방황은 단순히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에 복잡한 인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방식이죠. 바르셀로나 대학교 조슈아 셰퍼드 교수에 따르면 뇌가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상이 더 많은 과제를 찾을 때까지 탐색하고 살펴보는 게 본래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주인이 자꾸 지루하고 재미없고 답답한 일만 하고 있으면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게 되니까 딴 생각으로 유도해서 방황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생각의 방황은 더 나은 무언가를 찾기 위한 반복되는 새 출발일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은 말했습니다. 방황하는 이들이 모두 길을 잃은 건 아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김선호님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요. 다들 호흡기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김은주님은 부산은 흐리고 날은 춥지 않네요. 이렇게도 각지에서도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석 체크도 덕분에 또 하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겨울 대표 스포츠인데요. 이번 주말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죠. 겨울 스포츠 분위기가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슬로프가 닫히고요. 리프트가 멈춘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죠. 눈이 충분히 쌓이질 않고 있고 인공눈을 만들 조건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운영하는 날이 줄면 그 주변의 숙박시설, 식당 같은 상권도 같이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 스노보드와는 다르죠. 긴 판 2개에 발을 각각 올려서 포를 짚으면서 하얀 경사류를 내려오는 겨울의 대표적인 스포츠,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 추억담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좀 즐겨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여기 장,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주변 상권은 어떤지도 같이 또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볼까요? S&P 500 0.51%, 나스닥 1.51%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0.53% 상승했는데요. 어제 특히 나스닥 낙폭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및 반도체 테마가 집중 투매 대상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4.36% 떨어졌고요. 한국 분들 많이 투자하시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샌디스크 요즘에 질주했던 종목이요. 네. 15.59% 빠졌습니다. 거기 워낙 많이 올랐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돈이 전통 산업주, 이제 우량주로 가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한 겁니다. 어제 나스닥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출발은 우리도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한 4.7% 정도 빠지고 있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오늘 뭐 코스피가 2% 안팎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기록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네. 1,000조 원을 돌파했죠. 오늘 삼성전자 지금 3.6%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00조 살짝 못 미칠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어제는 0.96% 상승하면서 16만 1,000원, 시가총액이 무려 1,001조 108억 원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그 앞서서 1,000조 돌파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따로 있죠. 우선주를 합쳐가지고 1,000조를 돌파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정말 어제는 깔끔하게 그냥 1,000조 돌파했습니다. 우선주 빼고도. 네, 맞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AI 인프라 투자 급증하니까 메모리 수요 그리고 요새 디램 가격이 거의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디램 1등입니다.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역량 갖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그간 조금 약점이라고 지적됐던 HBM 사업에서도 차세대 HBM4 시장에서 기술력을 회복하면서 점유율 반등이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 외국계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200조 넘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대단합니다. 오늘은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증시 변동성이 워낙 커져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코스피 뭐 잘 나가고 있는데 공매도 대기 자금도 늘고 있어요. 이 금융투자협회가 3일 기준으로 대차 거래 잔고를 봤더니 약 142조 원이에요. 직전 사상 최대 기록이 1월 29일이었거든요. 요걸 이제 3거래 만에 경신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공매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공매도에 약간 뭐 그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안 빌리고 파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빌려야지만 팔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바로 무차익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 시스템 NSDC 요거예요. 네. 요거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작년 3월 재개를 했을 때 대차거래 잔고가 65조 7천억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2배 넘게 뛴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무차익 공매도 주식이 없는데 파는 공매도 하는 거는 불법이고 공매도 하려면 무조건 주식을 빌리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식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대차 거래거든요. 그러면 대차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는 대차를 빌려왔어. 주식을 빌려왔다는 얘기는 나 앞으로 공매도 할 거야라는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당장 파는 공매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매도 할 거야로 보이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비춰집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봤더니 이거 실제로 이제 공매도를 한 거예요. 네. 이게 14조 원이에요. 작년 공매도 재개 직후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4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9월 중순에 0.42%였어요. 근데 지금 0.32%예요. 아니 잔고가 늘었는데 왜 비중은 줄었지? 코스피 시가총액이 더 빨리 늘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외국계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공매도를 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나쁘게 보거나 특정 종목을 나쁘게 봐서 공매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공매도도 같이 또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상자산 시장, 코인 시장에 요즘 찬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여기 코인 시장 그야말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7만 3천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난달 말 이후에 크립토 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700조 정도 증발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장중 7만 3천 달러가 붕괴된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가격 수준이냐를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나는 코인 대통령이다. 네. 미국을 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크립토 시장이 각광을 받아왔었는데 다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뭔가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을 얻기에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급등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약세를 전망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빅쇼트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아시죠? 네. 이제 이분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순수한 투기성 자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귀금속 같은 위험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요. 사실 비트코인을 모아오는 걸 사업 목적으로 삼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스트래터지 같은 회사인데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10% 더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그 스트래터지 같은 기업들 손실이 커지면서 자본시장 접근이 막히면서 시장에는 더 큰 충격을 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한 71만 개를 모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평균 매수 단가가 7만 6천 달러입니다. 지금 손실 중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국내 서학개미가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 중에 비트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더리움을 사서 모은 회사거든요. 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2,100달러 정도인데 여기가 더 심각해요. 여기는 그러면 3,000달러 중반에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엄청난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네네, 상황일 맞습니다. 테고 장부를 새로 쓸 때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자본 잠식에 빠질 수도 있겠고 또 그들 회사가 또 위험해지면은 나중에 그 코인 물량들이 또 맞아요. 시중에 그래서 쏟아질 수도 또 있을 약세고. 아무튼 지금 뭐 코인 시장이 지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얼어붙어 있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양국 관계와 타이완 문제,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약 2달 만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주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면서 전화회담을 평가했습니다. 미국 쪽 얘기 말고 중국 쪽 얘기 들어봐야 되겠죠. 중국 관영 시사통신도 통화를 보도하면서요.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양한 논의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약간의 또 기싸움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서도. 이쪽은 미국이 원하는 거 중국이 사준다고 했어라고 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느낌이야. 약간 이런. 서로가 할 말만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랑 경제인들이 만났잖아요. 어떤 네.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주식시장 화랑, 국가가 외교에서 기업인의 역할이 컸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부 LG 회장, 신동비 롯데 회장 등등 여러 가지 그 이른바 재벌기업 총수들이 거의 총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그 청와대 가면 기업인들이 할 얘기는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와야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따리 싸갖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지방에 270조 원을 투자해서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지방이 너무 소멸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살려보자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광범위하게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살려보자라는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각 권역이 수도권 수준의 독자적인 성장 엔진을 갖도록 하자라는 국토 균형 발전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향후 5년간 270조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투자를 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고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10대 그룹은 올해 모두 5만 1,600명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꼭 언론에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죠. 뽑았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죠. 진짜 뽑았는지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는데 5만 1,600명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그가 이제 일자리에 목이 말랐던 우리 구직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경련이거든요. 네. 여기가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청년 실업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깊이 연결돼서 정말 심각하다. 경제계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협회 추산에 따르면요. 10대 그룹이 약속한 지방 투자 금액 만약에 약속대로 집행된다라고 하면 최대 525조 생산 유발 효과 있고요. 221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관세 때문에 항상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 있잖아요. 근데 판매 실적은 탄탄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그 현대차 기아 1월 미국 합산 판매량 봤더니 12만 5천여 대. 1년 네. 전보다 8% 늘었습니다. 힘들 줄 알았는데 괜찮았어요. 성적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4% 늘었고요. 기아는 13%나 늘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각각으로는 물론이고 합산으로도 역대 1월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뭘 많이 팔았지? 라고 봤더니 하이브리드 차예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카는 참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네, 이게 1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무려 65%가 급증한 2만 7천 대 기록했습니다. 네. 그 이제 팰리세이드 그리고 기아 카니발 리로 여기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 네. 판매량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여기는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폐지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471대, 5,000대도 안 돼요.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참 선전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관세 쇼크 있었고요. 전기차 보조금 철폐, 악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도 이 정도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겠죠.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봤더니 25년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가 12,000대 정도인데 24년보다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전기차 시장은 아직 자생적으로 팔린다라기보다는 보조금이 있어야 예. 굴러가는 시장이다. 그렇죠. 또 관세도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중국 업체들은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금융 상품 이슈 하나 또 볼게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하면 원체 먼저 떼나갔던 그 사업비 같은 게 있어서 손해 보잖아요. 네. 그럼에도 해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요새 그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요. 무슨 의원실이 어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보고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어디에서 제출 받은 자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그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인데 네. 국내 33개 보험회사의 무저해지 보험의 3년 유지율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무저해지 보험이라 함은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표준형 상품보다 10에서 30%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쌉니다. 네. 근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중도 해약하면. 돌려받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중도 해약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네,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해 6월 말 봤더니 이거 해지율이 65%예요. 그럼 가입자의 35%는 환급금 해지율이 65%. 해지율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계약을 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손해 보고. 네 맞아요. 되게 높네요. 네. 죄송합니다. 작년 말 유지율이 65%입니다. 유지율이 65%고 그리고 35%는 손해 해지했다. 보고도 네네네. 그냥 해지해 버렸다. 네, 65%가 유지하고 35%가 계약을 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 유지율이 80%대입니다. 차이가 우리가 많이 좀 나네요. 낮죠. 예.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최근에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서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봤더니 지난해 1월에서 11월 판매된 보장성 보험 가운데 무저해지 상품 비중이 68%예요. 그럼 이게 뭘까? 유지율이 왜 낮을까 우리나라는? 이거 보자면 네. 승환 계약이 횡행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승환 계약이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 환승연애 하잖아요. 이건 승환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승. 네. 그러니까 환승 계약이라면 딱 알아듣는데 승환 계약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쪽 뭐냐면 용어로. 이게 옛날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좋을까요? 고객한테 판매하는 좋을까요? 사람만 좋죠. 맞아요. 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에게 불리한 승환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지 말라고 정부가 취한 게 뭐냐면요. 네. 이게 그 3년은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2년 이상 유지해야지만 보험사 설계사들한테 그 수수료가 떨어져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1년 차에는 88%예요, 유지율이. 예. 선진국하고 비슷하죠. 2년 차에도 75%예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3년 차가 되니까 65%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기만 지나면 네. 갈아타세요 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엔 어떠냐? 3년에서 5년 유지율은 65%로 동일합니다. 딱 그때. 맞아요. 그때 집중 영업 들어간다 네네. 이런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이제 아주 일부의 설계사도 이야기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씁쓸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네. 정책 대출이 아주 또 좋은 상품이기도 하고 보금자리론 판매가 증가세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말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을 봤더니 2조 351억 원, 23년 11월 이후에 25개월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보금자리론은요,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네. 이게 참 좋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요. 부부 합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렇죠.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 가능하고요. 대출 만기는 최장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주택 거래가 과거 같은 시기보다 많아서 연말 시장 금리가 딱 오르니까 고정금리 선호가 높아지면서 아마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 금리를 봤더니요. 이거 혹시 그 뭔가 자격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싸죠. 예. 네, 맞아요. 그게 여기 보금자리론이 작년 2월에 3.75에서 4.05로 이제 낮췄어요. 그리고 12월까지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봤더니 연 4.1에서 최고 6.3이에요. 훨씬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이 되신 분들은 이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 그리고 그 주택 가격 등등 작용만 된다면 정책금융부터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눈 덮인 경사면을 신나게 내려오는 이 스포츠 이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걸 탈 수 있는 곳이 줄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부족해지고 성수기인데도 인공눈 만들려면 또 이제 돈이 또 많이 들다 보니까 슬로프 일부만 열거나 아예 또 문을 닫는 거죠. 여기를 찾는 사람도 예전보다 좀 줄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도 안 좋은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최기호 님이 포천 베어스타운 이것 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운영을 안 해서 주변 상권이 모두 죽었습니다.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이용했었는데 다시 운영을 시작해서 주변 상권도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영훈 님도 베어스타운 주변은 지금 유령 도시가 됐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네요. 하기사 그 스키장으로 먹고 사는 상권이었는데 문을 닫으면 그렇죠. 진짜 이 스포츠가 추억의 운동이 된 걸까요? 9126님 중학교 때 여기 처음 가서 배웠는데 친구들이 일부러 잘생긴 강사님 앞으로 가서 넘어지던 게 생각나네요라고. 예. 그리고 7149님은 최근에도 가신 것 같네요. 올겨울 초등생 아이와 두 차례 다녀왔는데 아이가 재밌어해서 또 가야겠어요. 강습받으면서 많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김형주님 어제까지 1부만 해서 아쉬웠는데 오늘 2부까지 하시나요? 네, 오늘은 1, 2부 모두 정상적으로 다 방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디일까요? 그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약 3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는데요. 아마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여행 방식 또 장소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어떨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요즘에는 어떤 여행지가 인기예요? 어디가 떠요? 뭐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달러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해외 여행지로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고비용 고물가 국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리고 또 동남아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기 같은 것들이 또 연일 보도가 되면서 또 이런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중국 같은 단거리 노선의 수요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노선이 1년 사이에 한 8% 넘게 늘었는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하면 거의 44% 이상 급증한 수치로 이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의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도쿄나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다카마스랄지 마쓰야마랄지 이런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소도시 여행들을 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래요. 또 전통적인 여행지 말고도 요즘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네. 두바이가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대체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두바이가 유행을 하는 거냐, 뭐 초콜릿을 비롯해서. 네,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디저트로 좀 신압으로 이제 익숙해지나 싶었는데 이게 완전히 여행지로까지 두바이가 좀 인기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바이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 한국의 창작 디저트이긴 한데 두바이 쫀득 쿠키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두바이는 디저트의 나라인가라고 하는 인식들이 Z세대한테서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두바이를 그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디저트 미식 여행이 굉장히 많이 그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많대요, 디저트가? 네, 실제로도 최근에는 그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쫑쿠 같은 건 한국의 창작 디저트이긴 하지만 맞아요. 쿠나파처럼 두바이 현지에서 즐겨 먹는 현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맛있다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기사 뭐 간식, 디저트 없는 나라,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냥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재밌는 정말 거예요. 맛있는 디저트의 나라인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설마 이제 디저트 먹으러 중동까지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디저트가 전부는 아니고요. 네. 두바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저런 어떤 취향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여행지인데 미식은 사실은 좀 기본이고요. 그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뮬러 1이라 그래서 F1 그랑프리가 20대들한테 또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두바이는 아니지만 두바이와 가까운 아부다비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가깝게 다녀올 수 있어서 여기 어떤 사막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동 국가들 대부분이 인터넷이 빠르고 또 IT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행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Z세대가 또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유튜브 보면 네. 후쿠오카 당일치기. 네. 그러니까 일본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콘텐츠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올해 여행 트렌드 키워드가 Z세대가 주도하는 초단기 여행이었는데요. 진짜 하루짜리예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short-term trave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난해 말씀드렸던 저소비와도 조금 연결되는 지점이기는 한데요. 이게 여행자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좀 많이 느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 이틀 쪼개서 가는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당일치기 여행 방식 이런 것들도 뭐 이런 영상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을 비행기에서만 자고 돌아다니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부산 아니면 여수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당일치기로 해외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식 경험이나 압축적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 경복궁 같은 데서 한복 입은 외국인들 돌아다니는 거 쉽게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도 역시 어떤 국가를 방문하면 거기에 어떤 현지 맞춤형 체험을 하는 거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중국이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된 이후에는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들처럼 이제 화려한 어떤 메이크업 의상을 해보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과장된 어떤 화장법이나 선텐이 조합된 이른바 그 갸루 화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해가지고 또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본다라거나 하는 또 최근에 또 한 OTT에서 한 일본 그 연애 프로그램이 좀 유행을 하면서 또 이런 화장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자연 속에서 뭐 회복이나 휴식을 추구하는 힐링 여행도 인기를 끌고 또 동시에는 최근에는 이제 대형 스포츠, 문화 이벤트, 콘서트 이런 것들 어떤 목적형 여행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검색된 어떤 여행 날짜와 도시의 65%가 올림픽, 월드컵, 음악 페스티벌 같은 그 글로벌 이벤트들과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현지인처럼 네. 살다 오고 싶다 이건데 딱 하루짜리도 그렇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참 재밌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젊은 세대가 네. 모르는 사이에 여행을 같이 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취향을,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아주 막 모르는 거는 아니고 나와 취향에 대해서는 코드가 통하는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이른바 밍글링 투어라고 부르는데 어울린다라는 영단어 밍글링에서 유래한 여행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만 같으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같이 다녀온다라고 하는 여행 상품인데 뭐 요가나 해외 축구 관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던 미식 같은 경우에도 그 밍글링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한 여행사 발표에 따르면 이게 2030 사이에서 이 밍글링 투어가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하면서 이게 1년 만에 한 557% 가까이 상품 판매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40대 이상은 이 상품이 많이 없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젊은 있습니다. 세대들이나. 네네. 또 하나 대학내일에서 종종 이런 재밌는 조사 많이 하잖아요. 네. 세대별로도 해외 여행을 가려는 이유가 달랐어요. 이게 이유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외여행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뭐 추억 쌓기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데요. Z세대와 X세대 분들이 조금 다른 게 Z세대는 어떤 영감을 기록하고 얻기 위해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X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뭐 다양한 어떤 사회생활에서 지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편안한 휴식에 어떤 좀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었는데 특히 30대 초중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식 경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기도 했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네, 가는 네. 거요. 또 하나 여행은 사실 어떤 분들한테 여행 계획 짜고 준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행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여행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 재미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여행 갈 때 스마트폰 다 들고 가실 텐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제 스마트폰 활용법에서 현지에 이제 이심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졌고요. 다만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로밍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도 Z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선불식 어떤 트래블 카드를 선호하는 반면에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를 그냥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여행 정보를 얻는 경로는 유튜브가 더 이제 모든 세대에서 좀 압도하고 있어서 전통의 어떤 여행 정보 강자였던 블로그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는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젊은 세대들 네. 여행 계획 짤 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다른 세대들도 항공권이나 숙소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 건 비슷했는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위탁 수화물이나 기내 수화물의 추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었고요. 또 숙소를 선택할 때도 되게 꼼꼼하게 비교하는 습관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높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자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대다 보니까 대중교통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알뜰하게. 네, 그러면 한 4050 네. 중년 이상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 아무래도 생애주기 특성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의 어떤 친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보다는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하는 여행들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 챙길 게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할 때도 가족 단위로 예매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육아,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이 비행기 취향 시간도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또 온 가족 같이 가는데 네. 새벽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 이런 거 힘드니까 또. 그렇죠.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신경 또 쓸 게 있어서 많아요, 또. 네. 그러면 이제 또 여행에서 중요한 게 비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균 얼마 정도 쓸까요? 1인당? 보통 해외에 나가서 남들은 얼마 쓸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여행조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26 국내 해외 여행 소비자 행태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에서 해외여행의 1인 평균 총 경비는 175만 원 가량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경비는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소비라든지 불황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22년도에 211만 원에서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여행 경비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져서 좀 더 그런 것- 높아졌는 줄 알았는데 더 경제적으로 갔다 올 수 있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당일치기로 가고 그렇습니다. 특가 그 여행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티켓 나왔을 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또 재미입니다. 사실은 또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싼 돈 들여서 해외 나가느니 네. 아직 못 가본 우리나라
네. 구석구석 여행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곳을 간다 해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부담되는 건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1인 평균 경비가 앞서 그 조사에서 23만 원 정도로 나타날 정도로 거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여행지도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나만 아는 어떤 작은 소도시, 알짜 여행지를 찾아가서 네. 색다른 경험을 하는 트렌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향에 온 듯한 어떤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남해의 외갓집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외할머니가 계시는 건 아닌데 외갓집 프로젝트에 가면 이제 뭐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어떤 포근함을 주는 힐링 여행 컨셉트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동해의 묵호항에서 또 진행되는 뚜버가 라면 묵호 갈래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이 아, 네. 묵호항에서 네네. 라면 먹고 갈래. 갈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꽤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 묵호와 라면이야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봄날은 간다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촬영지가 바로 묵호에 있는 어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여행지의 어떤 촬영 배경지 이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국내 여행도 그냥 마냥 싸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의 어떤 이색 경험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어디선가 본 듯한 장소가 있을 때 또 네. 한 번 더 또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정성환님이 네. 그 지난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약 3천만 명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리니까 3천만 명이 나간 게 아니라 3천만 회겠지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연 인원 개념입니다. 연 인원. 한 명이 10번 갔다 와도 그렇죠. 10명으로 카운팅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 이게 연 인원의 개념은 경제적으로 일부러 환산을 한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100명이 투입된 공사장 100일 동안 100명이 투입됐다 그러면 연인원 10,000명이 맞습니다. 투입된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환산을 위해서 또 맞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네, 것도 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양자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원자력과 핵잠수함,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지만 관세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닮은 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만료된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 조약과 관련해 우려와 함께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요즘에 증시가 좋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투자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 많고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한 1.7, 1.2%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축하만 해주시나요? 비교하게 되죠. 그 상대의 성과가 내 실패처럼 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끝없이 남과 비교할까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 심리학 개론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좀 비교를 하시나요? 아, 네. 안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비교를 하죠.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도 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이니까 네네. 요즘에 보면 이제 투자 대박 났다라는 분도 많고 특히 어떤 회사의 성과급이 뭐 몇 억까지 아, 나올 네. 수 있다 뭐 이런 거 막 대서특필되니까 비교하게 되고 또 위축도 되잖아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단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어가 이런 걸 이제 사회적 비교라고 했는데 네. 이게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음흠. 비교하지 말자. 그죠. 비교하지 말고 네.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네.
그런데 근데 절대적인 가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기준점.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이랑 비교하면서 가치를 평가해 온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랑 비교를 하는지에 따라서 위축감이 들기도 하고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박탈감이 들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거랑 같은 그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 심리적인 비교가 네. 물리적인 통증이요? 네. 어디 한 대 맞았을 때처럼요? 네. 왜냐하면 어디 한 대 맞았을 때 아프다는 건 여기 그 뇌 앞쪽에 있는 전측 대상회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박탈감을 느꼈을 때도 전측 대상회가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부위가. 똑같은 부위가. 그 진짜 사실 아픈 거예요. 왠지 진짜 아프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 30-40% 벌었다. 네. 엄청 많이 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가 75% 올랐어요. 어떤 사람은 100%, 200% 벌었다고 하니까 내가 번 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똑같이 아프다는 거. 이게 그래서 기준을 항상 남들의 네. 증시에서도 벤치마크 막 이렇게 두 개 되지 않습니까? 왜 꼭 남들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까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할 때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을 잘못 고른 겁니다. 잘못 골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기준, 참조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설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30-40% 수익이 발생했다. 요거는 원금을 기준으로 30-40%죠. 네. 근데 30-40%가 매우 훌륭한 건데 75%를 참조점으로 삼으면 상대적으로 이건 좀 아프죠. 부족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30-40%의 이득이 아니라 비교해서 한 30-40%의 손실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30%번 게 아니라 네, 상대적 손실로. 네네네. 그래서 진짜 아픈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을 올리고 계시지만 손해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아이 말도 못 꺼내나요? 네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요 대부분 너 얼마 벌었어 이런 질문하세요. 얼마 잃었어가 아니라 네, 네. 질문이 달라지죠. 네. 상승장에서는 항상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내 수익이 아니라 내 순위가 중요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요. 비교가 아니라 연대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너도 물렸어? 잘 버티자. 이렇게 가는 거죠. 10만 전자 간다더니 이게 뭐야 막 이런 얘기 불과 네, 얼마 전까지 네, 있었고 왜 그 피터 린치가 한 말이 있는데요. 수익을 당연시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하락할 때 확실히 치유된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네. 항상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유난히. 네. 어떤 그렇죠. 순간에 특히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워런 버핏의 수익률을 말하면서 예. 워런 버핏과 비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비교하는 거는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꿔 말하면 나랑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비교하게 됩니다. 엄마 친구 아들. 입사 동기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둔 동창 그렇죠. 학창 시절에 성적 비슷했던 친구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약간 못했던 네. 이런 사람들이 비교 대상으로 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특히 내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폭발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네. 항상 보이던 사람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의미도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게 네네.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더 밀접하게 오고 네. 더 피부에 더 체감이 되고 그렇죠. 아까 물리적 통증을 느끼는 그 뇌의 같은 부위가 더 자극이 되는 네, 거고. 전측 대상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때문에. 예전에는요. 예. 같은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해도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어쩌다 소식 한번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단체 대화방에 거의 모든 동창의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는 가장 화려한 것만 사진 찍어서 그렇죠. 올리죠. 제일 네. 좋은 것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비교하죠. 근데 사실은 비하인드를 안 보는 거죠. 아, 비하인드는 또 누가 뭐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이상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요. 그래서 비교해서 나만 없는 것 같고, 네. 나만 제일 나쁜 것 같고, 나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비교되는 얘기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네. 무던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속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모두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네. 우리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만 네. 있으면.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냥 매 순간 비교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모두 다른 사람만 있다면 비교 자체를 안 할 거예요. 모두가 다 하얀 옷만 입고 있으면 다 그 비교하죠. 안에 조그마한 까만 점 하나 찍힌 맞아요. 사람만 있어도 바로 네. 티날 네, 테니까. 네, 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해야 하느냐. 내가 나를 한 가지 사람으로만 정의해요. 나를 투자자로만 정의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비교하는 게 딱 투자자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나를 좀 다양하게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이면서 부모이기도 하고 뭐 독서 클럽을 이끄는 리더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자아들이 필요한 뜨개질을 거예요. 좋아하고. 근데 그게 또 그럼 독서 많이 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네. 아이 키우는 사람이랑 비교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쪽에서의 비교가 이쪽에서의 비교와는 다른 비교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측면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런 게 많으면 비교할 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다양하게 네네. 다양성이 중요한 거고. 이석화님이 축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가 아프겠지요. 그래도 남들이 잘 되면 나한텐 해코지는 없잖아요. 아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건강한 네, 방식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 많이 의식한다. 네, 계속해서 네. 너무 비교하게 된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냥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의 방식이 중요해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느냐. 자존감을 낮추는 가장 흔한 비교 방식은 뭐냐면 네. 상대방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50%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네. 그럼 우리는 결과만 아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 없죠. 뭐 운이 좋아서 대박 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고민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내 수익률이 10% 20%다. 굉장히 좋은 거지만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불안했고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면 와, 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했던 노력이나 그 시간들의 의미는 퇴색하고 그럼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안 좋은 비교 방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찍어 올리는 SNS 화려한 사진이나 네, 이른바 막 계좌 인증하고 막 이런 맞아요. 거 네. 빼는 과정은 안 담겨 네, 있죠. 네, 네, 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만 계속 보시면은 가끔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벤져스랑 경쟁하면서 자존감을 점점 낮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고 온 슈퍼맨, 아이언맨이랑 비교하는 거랑. 맞아요. 그렇죠? 네, 뭐 투자 잘하는 사람, 연봉 높은 사람, 외모 뛰어난 사람, 사교성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다 합쳐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반대로. 네. 내가 쟤보다 나. 그리고 쟤 사실은 저거 다 운빨이야. 아, 네네. 누구 도움 받은 거야. 네. 금수저라서 그래.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건 심리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요걸 이제 하향 비교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건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았을 때 본인을 좀 보호하고 안도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계속 비교하면서 심리적 박탈감을 경험하면 아프잖아요. 불편하고 불쾌하거든요. 그러면 하향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서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런 감정들을 좀 보듬어 주는 거죠. 자기 위안. 네.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불안이 점점 커졌을 때 이런 비교를 더 많이 해요. 하향 비교를. 어느 정도 나를 위안해 주는 것까진 좋겠지만 네. 또 너무 또 이렇게 가서도 안 될 테고요. 네, 그냥 안전지대만 찾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어떤 식으로든 또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하는 네. 마음은 드는데
이게 나의 판단이나 행동에도 그럼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일단 비교에만 집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현상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비교한다, 무엇과 비교한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급해지죠.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순간은 그런 생각도 잘 안 들고 오로지 비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상대보다 더 나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비교의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아야 한다. 나에게 더 유리한 것만 내 입장을 지지하는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김명혜님이 비교하지 말자. 그런 건 알지만 그게 또 잘 안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사실 비교하는 거는 뭐 불행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네. 있는데요. 네네. 비교를 할 때 네. 좀 아까 제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을 비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과정을 비교하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비교의 대상을 스승이나 파트너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네. 시험에 누구는 통과했고 누구는 떨어졌고가 아니라 공부한 과정이요. 네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네. 최근에 흑백요리사 2에 나온 후덕죽 셰프나 예. 박효남 셰프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랑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안 느껴요. 그죠. 나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할까 박탈감 안 느끼죠. 네네. 근데 그때 나오는 게 그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과정을 겪었느냐로 비교하는 거죠. 얼마나 30년간 고생했는가. 그러면 스승이나 이렇게 격상이 됩니다. 그게 좋은 비교, 건강한 비교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비교.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이런 거 한 번에 다 이렇게 수수 말씀해 주신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가르치고 하시는가 더 열심히 그 공부하겠습니다. 과정을 또 본다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나 자신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해질 수 네네. 있도록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요도 건강한 비교가 돼야 하는데,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5억짜리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합니다. 신혼 부부의 사연인데요. 그런데 반전이 좀 있거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부터 금방 같이 하시죠.